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다큐멘터리 불가능의 경계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 레이첼입니다. MIT 물리학과의 충격적인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에 관한 혁신적인 이론을 담은 그 이메일의 발신자는 다름 아닌 13살 소년이었죠.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MIT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17년이 지난 지금 그 소년은 세계적인 양자 물리학자가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그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한국 교육의 특별한 비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청자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도 그날 아침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2008년 3월 15일 13살이었던 제가 MIT 물리학과 박사과정 합격 통지를 받은 날이었죠.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노트북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이든, 여기 좀 봐. 모니터에는 MIT 물리학과에서 온 이메일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제 심장도 멎는 것 같았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한 통의 이메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그 목소리에 담긴 자부심과 걱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새벽부터 취재 요청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언론사들이었고 이어서 CNN, BBC 같은 해외 매체에서도 연락이 왔죠. 저희 집 앞은 순식간에 취재진들로 둘러싸였어요. 그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뉴스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한국의 13세 천재 소년, MIT 박사과정 최연소 합격. 하지만 찬사만큼이나 날카로운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교육열에 희생된 아이, 미성년자 학대 같은 말들이었죠. 당시 저는 제 방에서 MIT 물리학과 홈페이지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브라운 교수님이 보내주신 환영 메일을 읽고 또 읽었죠. 제이든, 자네의 양자 컴퓨팅 이론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네. 그 격려의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부모님의 결정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해가 갑니다. 13살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는 건 말 그대로 모험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중학교 과학교사셨습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거니? 그 질문에 담긴 속뜻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어머니는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고 하셨죠. 그때는 몰랐던 부모님의 마음이 지금은 온전히 이해됩니다.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던 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릴 때부터 모아온 천체물리학 책들과 MIT 합격 통지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그 장면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13살 소년에게 쏟아진 세상의 관심과 의심, 그 모든 시선을 감당하기엔 버거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의 설렘과 두려움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제 방 창가에는 작은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며 우주의 신비에 매료되었죠. 그날 밤에도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17년이 지난 지금 MIT 퀀텀 컴퓨팅 연구소에서 일하며 그때를 떠올립니다. 13살 소년의 불안했던 첫 발걸음이 이렇게 긴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죠. 그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제 뿌리는 가족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과학교사셨지만 사실 물리학 박사를 꿈꾸셨던 분이었죠. 지금도 기억납니다. 퇴근 후 거실에서 물리학 저널을 읽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을요. 아버지는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형편 때문에 포기했지만 내가 그 꿈을 이뤄주면 좋겠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씀 속에 담긴 아버지의 간절한 희망을요. 주말이면 아버지와 함께 과학관을 찾았고 밤이면 옥상에서 별자리를 관측했습니다. 어머니는 대기업 연구소 출신이셨어요.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시고 프리랜서로 IT 기술 번역을 하셨죠. 덕분에 집에는 늘 최신 과학 저널과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들을 번역하시면서 저에게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집 서재는 제게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모아두신 물리학 교재들, 어머니의 번역 서적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천체 물리학 책들로 가득했죠. 한쪽 벽면에는 미니 연구실이라고 이름 붙인 실험 공간도 있었어요.
4살 때부터 저는 끊임없이 질문했다고 해요. 하늘은 왜 파란색이에요? 비행기는 어떻게 날 수 있어요? 우주에는 끝이 있나요? 부모님은 그런 제 질문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었어요. 특히 기억나는 건 5살 때의 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은 걸 물어보셨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우주 백과사전이라고 답했대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지만 정말 사주셨죠. 그 책은 지금도 제 서재에 있습니다. 우리 집은 특별히 부유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교육만큼은 항상 최우선이었습니다. 과학 도서든 실험기구든 천체망원경이든 제가 배움에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든 마련해 주셨죠. 그게 부모님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6살 때부터 과학 동화책을 스스로 읽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우주 다큐멘터리를 보며 잠들었죠. 부모님은 그런 제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셨습니다. 제이든이 정말 과학을 좋아하는구나 하시면서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됐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실험실로 변신한 제 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실험이 실패해서 방이 엉망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부모님은 절대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단순한 식사가 아닌 지식과 호기심이 오가는 시간이었죠. 아버지는 그날의 과학 뉴스를 설명해 주셨고 어머니는 최신 기술 트렌드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10살 때 처음으로 양자역학 개념을 접했을 때의 일이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에 대해 들었을 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양자물리학이 제 운명이 되리라는 걸 직감한 건. 부모님은 제게 꿈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스스로 호기심을 키우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진정한 한국식 교육의 힘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제와 돌아보니 그때의 모든 순간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MIT 연구실에서 새로운 이론을 발견할 때마다 어린 시절 그 미니 연구실에서 느꼈던 설렘이 떠오르곤 해요.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본격적인 과학자의 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처음으로 제 가능성을 확신했죠. 상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제이든 이제 시작이란다. 그때부터 전국의 수학과학 올림피아드를 찾아다녔어요. 대회장을 옮겨 다니는 동안 저는 마치 모험을 떠난 기분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과 겨루는 대회에서도 연이어 좋은 성적을 거뒀죠. 언론에서는 수학 영재라는 수식어를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이미 고교 수학을 마스터한 상태였어요. 수업 시간이 지루했죠. 그때 어머니께서 MIT 오픈 코스웨어를 알려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대학 과정을 독학했어요. 전환점은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 온라인 포럼에 제 이론을 올렸어요. 사실 별 기대 없이 올린 글이었는데 MIT 물리학과의 브라운 교수님 눈에 띄었죠. 이 글을 쓴 사람이 정말 12살 학생이 맞나요? 처음에는 교수님도 의심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화상통화를 통해 제 생각을 직접 설명드렸죠. 지금도 기억납니다. 긴장된 목소리로 양자 얽힘 현상에 대한 제 가설을 설명하던 그 순간을요. 교수님의 눈이 점점 커지시던 모습도요. 여름방학 때 MIT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캠퍼스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연구실에서 진행된 실험과 이론 검증 과정은 마치 제 인생의 오디션 같았죠. 브라운 교수님은 제게 간단한 양자역학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풀이 과정을 지켜보셨죠.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안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런 느낌, 이런 설렘은 처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제안한 새로운 양자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였어요. 칠판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방정식을 써내려갔죠. 1시간 동안 이어진 발표가 끝났을 때 교수님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MIT 물리학과에서 특례 입학 제안이 왔어요. 교수진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나이가 아닌 제 가능성을 보고 판단해 주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구름 위로 보이는 끝없는 하늘처럼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당시 부모님의 표정도 잊을 수 없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교차하는 미묘한 표정이었죠. 아버지는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라면 끝까지 지지하마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이제와 돌아보면 그때의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MIT 퀀텀 컴퓨팅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된 지금 그때의 떨림과 설렘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그 순수한 호기심과 열정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으니까요. MIT 박사과정 합격 소식이 알려진 후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처음 MIT 물리학과 건물에 들어섰을 때의 일을 잊을 수 없어요. 복도를 지나는 다른 대학원생들의 차가운 시선이 등 뒤로 꽂히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연구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13살짜리와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라는 거야? 누군가는 비웃듯이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죠. 그들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일부 교수님들의 반응도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학과 회의에서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MIT의 명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어요. 신동인가 학대받는 아이인가? 그들은 제 나이만을 문제 삼았죠. 마치 제가 부모님에 의해 강요된 실험 대상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한국 언론의 반응은 또 달랐어요. K-에듀가 만들어낸 괴물 천재, 한국 교육의 승리 같은 과대 포장된 헤드라인이 이어졌죠. 그들은 제가 마치 국가적 영웅인 것처럼 다뤘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부담스러웠어요. 도서관 구석에 숨어 공부하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책상에 고개를 파묻고 있으면 가끔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애가 그 한국인 천재래. 그럴 때마다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죠. 밤마다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물으셨어요. 많이 힘들지? 저는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지만 사실 매일 밤 불안에 떨었죠. 정말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제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제이든, 자네를 선택한 건 우리의 판단이네. 자네의 재능을 믿어. 그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죠. 수업 시간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고 과제는 항상 기한보다 일찍 제출했어요. 어떻게든 제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주말이면 연구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다른 학생들이 떠난 캠퍼스는 조용했죠. 그 고요 속에서 양자역학 문제와 씨름하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의구심이 제기됐어요. 교육 전문가들은 TV에 나와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고 심리학자들은 정서 발달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부모님도 흔들리기 시작하셨어요. 밤늦게까지 토론하시는 소리가 들렸죠. 정말 제이든을 여기 둬도 되는 걸까?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제 꿈이었고 열정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내야 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날 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는 법이니까요. MIT에서의 첫 학기 가장 큰 힘이 된 건 매일 저녁 가족들과의 화상통화였습니다. 한국은 아침, 보스턴은 저녁이었죠. 어머니는 제가 그날 배운 내용을 설명하는 동안 꼼꼼히 메모를 하셨어요. 때로는 밤새워 관련 논문을 번역해 보내주시기도 했죠. 제이든, 오늘은 어떤 걸 배웠니? 매일 아침 어머니의 이 질문으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양자역학 이론을 설명하는 동안 어머니는 진지하게 경청하셨죠. 그리고 밤이면 아버지와 함께 그날의 수업 내용을 다시 토론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밥상머리 교육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은 제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한국에서도 늘 그랬듯이 이른 아침 시간을 활용했죠.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새벽 공부법이었습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전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그날의 수업을 예습했어요. 놀랍게도 이 한국식 학습법이 MIT에서도 통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벼락치기로 시험을 준비할 때 저는 이미 모든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둔 상태였죠. 바늘로 내복을 짓는다는 한국 속담처럼 매일 조금씩 꾸준히 쌓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전환점은 양자역학 이론 중간고사에서 왔어요.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번역해 주신 최신 논문에서 봤던 내용이었거든요.
밤새 어머니와 토론했던 그 이론이 시험에서 결정적인 힘이 됐죠. 교수님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든의 답안은 마치 소설처럼 흥미진진해. 브라운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들께 제 답안지를 보여주셨다고 해요. 단순한 공식 풀이가 아닌 깊이 있는 이해와 창의적 해석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배운 문제집 정복법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를 수백 번 반복해서 푸는 훈련 덕분에 어려운 양자 역학 문제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은 이런 제 공부법을 신기하게 바라봤죠. 주말에는 아버지와 영상통화로 실험 설계를 논의했습니다. 중학교 과학교사셨던 아버지는 실험 도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실험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연구실에서 빛을 발했죠. 점차 연구실 동료들도 제 방식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육법이 정말 대단한가 봐. 그들은 제가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실험 준비를 하고 밤늦게까지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힘들 때마다 떠올린 건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천천히 가도 좋다. 멈추지만 마라. 마치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쌓아갔어요. 그렇게 쌓인 시간들이 결국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MIT 연구실에서 후배들을 가르칠 때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교육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요. 단순한 암기나 반복이 아닌 가족의 지지와 체계적인 학습법이 합쳐진 독특한 시스템이라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했죠.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 방식이 제게 준 최고의 선물은 끈기와 체계성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힘은 지금도 제 연구의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MIT 첫 학기 중간 프로젝트 발표였습니다.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발표 전날 밤새 리허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발표 내용을 되뇌었어요. 발표장에 들어섰을 때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3년차 박사과정 학생들과 교수님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죠. 양자 얽힘 현상을 활용한 새로운 연산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설계한 알고리즘의 핵심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존 양자 컴퓨팅의 오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을 때 청중석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부모님과 나눴던 토론 덕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차분히 할 수 있었죠. 브라운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보통 실력이 아니야. 우리가 잘못 봤던 것 같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개월간의 노력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발표 이후로 상황이 급변했어요. 연구실 동료들이 먼저 다가와 공동 연구를 제안했고 다른 교수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동료 연구자로 대우받기 시작했죠. 14살 생일을 막 지났을 때 국제물리학 컨퍼런스에서 최연소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1,500명의 청중 앞에서 제 연구를 발표했어요. 그날의 떨림과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줄지어 제게 악수를 청했어요. 양자 컴퓨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평가해 주셨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정말 과학자가 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언론의 톤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대받는 아이가 아닌 물리학계의 새로운 기대주로 불리기 시작했죠. MIT 캠퍼스 안에서도 우리가 편견을 가졌던 것 같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제 책상 위치가 바뀌었어요. 구석진 자리에서 중앙으로 옮겨졌죠. 작은 변화였지만 그만큼 제가 팀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의미였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편견과 의심을 이겨내고 진정한 동료로 인정받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이후의 모든 도전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후배 연구자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나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진정한 열정과 실력만 있다면 언제든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말을 증명한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MIT에서의 성공이 쌓여갈수록 그 바탕에는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교육 방식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부모님과의 화상 통화는 단순한 근황 보고가 아닌 진지한 학문적 토론의 장이었죠.
어머니는 제 연구 주제와 관련된 최신 논문들을 번역해 보내주셨어요. 한밤중에도 급한 번역이 필요하다고 연락하면 어머니는 늘 알았다고 대답하셨죠.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번역본이 제 메일함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실험 설계에 관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중학교 과학교사의 경험을 살려 복잡한 이론을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제이든 가장 어려운 이론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이해다. 이 말씀은 제 연구 철학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독특한 스터디 방식은 MIT 연구실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동료들은 제가 매일 부모님과 화상통화로 연구 내용을 토론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죠. 한국의 가족들은 모두 이렇게 교육에 헌신적이야? 점차 저는 이런 한국식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힘이었죠. 이런 깨달음은 제 연구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연구실에서 저는 후배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끈기 있게 설명하고 함께 고민했죠. 놀랍게도 이 방식이 통했어요. 미국 학생들도 한국식 스터디 방법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MIT 내에서 한국식 공부법 세미나 요청이 늘어났어요. 의대생, 로스쿨 학생들까지 관심을 보였죠. 바늘로 내복을 짓는다는 속담부터 새벽 공부법, 밥상머리 교육까지. 한국의 교육 문화가 하버드, MIT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건 함께 성장하는 학습법이었어요. 혼자만의 성취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는 방식. 서구의 개인주의적 학습 문화와는 달랐죠. 이는 연구실 문화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 방식을 따라하는 연구실이 늘어났어요. 아침 일찍 모여 전날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밤에는 다 같이 모여 토론하는 문화가요. 마치 한국의 스터디 그룹처럼요. 연구 효율성도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받은 한국식 교육은 단순한 학습 방법이 아닌 삶의 철학이었다는 거요. 끈기, 성실함, 공동체 의식.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교육 시스템이었죠. 지금 제가 MIT 퀀텀 컴퓨팅 연구소에서 성과를 내는 것도 그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배운 가르침 덕분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연구에 몰두하고 밤늦게까지 정리하는 습관. 그리고 동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자세까지. 돌이켜보면 한국의 교육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인간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그 교육의 중심에는 언제나 가족이 있었죠. 이제는 제가 그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MIT의 젊은 연구자들에게 한국식 교육의 가치를 알리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연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만 17세 8개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MIT 물리학과 역사상 최연소 박사학위 수여식이었죠. 강당에 앉아있는 동안 지난 4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든 순간이 이 자리로 이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논문 심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어요. 양자 컴퓨팅의 새로운 패러다임 다중 얽힘 상태를 활용한 혁신적 연산 방식이라는 주제였죠. 심사위원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브라운 교수님이 첫 질문을 던지셨어요. 제이든, 자네의 이론이 실현된다면 양자 컴퓨팅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 같나?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류가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사 결과는 만장일치 통과였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MIT 역사상, 아니 미국 물리학계 역사상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토록 혁신적인 연구를 한 사례는 없었다.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죠. 학위 수여식장에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러셨듯 차분히 미소 지으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 설 수 있었습니다. 언론은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천재 K-에듀 DNA가 만든 기적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이번에는 제 연구의 실질적 가치를 다루는 진지한 기사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박사 학위 취득 직후 MIT 퀀텀 컴퓨팅 연구소의 전임 연구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양자 컴퓨팅 교육 플랫폼 드림즈 인 사이언스를 시작했어요. 제가 걸어온 길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죠.
전 세계 어린 과학도들에게 양자 물리학을 무료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AI와 양자 컴퓨팅을 결합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12년이 흘러 지금은 이곳 MIT 퀀텀 컴퓨팅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후배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노력의 끝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요. 돌이켜보면 13살의 어린 소년이 MIT 박사과정에 도전했던 그 선택은 무모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 철학과 가족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리고 그 도전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과 지지를 다른 이들에게 돌려줄 차례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유수 기업들과 함께 차세대 양자 컴퓨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전 세계의 어린 영재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제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양자 컴퓨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여정,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도전이 저를 더욱 성장시킬 거라 믿습니다. 13살의 첫 발걸음이 이렇게 멀리까지 이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네요. MIT 퀀텀 컴퓨팅 연구소의 창가에 기대어 보스턴의 새벽을 바라봅니다. 17년 전 13살의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별들이 반짝이는 새벽이에요. 연구실 벽면에는 제 박사학위 논문과 함께 최근 개발에 성공한 양자 프로세서의 설계도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도 전 세계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수북이 쌓여 있어요. 양자 컴퓨팅 분야의 천재 과학자라는 수식어가 여전히 제 이름 앞에 따라다니지만 이제는 그런 호칭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단지 더 큰 책임감을 느낄 뿐이죠. 제 성격은 여전히 급한 것 같아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밤을 새워서라도 실험을 해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모든 실패가 다음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드림즈 인 사이언스 플랫폼에는 매일 전 세계의 어린 과학도들이 찾아옵니다. 저처럼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죠. 그들의 질문에 답하다 보면 13살의 제가 떠올라요. 때로는 서툴지만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때의 제 모습이 여전히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습관은 지금도 제 연구의 원동력이에요. 주말이면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하는 것도 변함없죠. 이제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조언은 제게 가장 소중한 나침반입니다. 연구실 한켠에는 제가 처음 MIT에 왔을 때 썼던 작은 책상이 아직도 있어요. 가끔 그 앞에 앉아 지난 날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때의 두려움, 설렘, 간절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최근에는 실리콘밸리의 기업들과 함께 양자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끈기와 열정이 있다면 어떤 꿈도 이룰 수 있다는 걸요. 13살의 제가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가끔 연구실 후배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신데도 교육 플랫폼을 계속 운영하시나요? 그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요.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길을 열어줘야 하니까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최연소 박사가 아닌 그저 진실된 과학자이고 싶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평범하지만 열정적인 연구자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리고 후배들에게는 꿈은 이루어진다는 작은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릅니다. 오늘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겠죠. 13살에 제가 꿈꿨던 것보다 더 넓은 세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